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지의 용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설명한 게 뭐 필지, 획지, 또는 나지, 건부지 설명했는데 건부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건부지 바로 나오죠? 보세요.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건부감가가 일반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건부감가라는 걸 좀 설명할게요. 건부지기 때문에 가격을 감한다, 깎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은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노후화가 일어나서 가격이 떨어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감가라고 그래요. 감가.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감가가 일어나요. 노후화가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유지, 보수해야 돼요. 그럼 유지 보수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이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건물이라는 거죠. 그 건물은 이제 건축한 지 한 몇 년이냐면 한 10년? 건축한 지 한 10년만 지나면 이걸 경과년수는 하는데 1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도배장판 이런 거 새로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죠. 그래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건물이 이 감가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감가가 어떻게 일어나냐? 급격히 떨어져요. 10년 지나면 뚝 떨어지는 게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건물이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첨단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게. 한 10년 지나면은. 그러면 차라리 이게 어떻게 돼요? 없는 게 나아요. 이 없는 게 나은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철거. 이 철거해야 돼요. 근데 철거비가 건축비에 맞먹습니다, 보통. 그러면 요즘 이제 평당 건축비가 철근 콘크리트로 했을 때 평당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비 올라서. 그러면 한 평당 우리 600만 원이라 하면 거의 600만 원에 버금가는 철거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철거비 때문에 이게 참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10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뭐하고 비교하느냐? 우리가 배운 이제 이 나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건부지죠. 건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건이라 한다면 얘는 철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지의 평가액이 평당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건부지는 어떻게 해요? 이 평당 100만 원에서 철거비를 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철거비가 만약에 30만 원이 든다. 그럼 건부지의 평가액은 7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건부지가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평가액이 낮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벌써 건부감가가 발생한 토지라는 건 이 건축물이 벌써 경과년수가 10년 지나서 노후화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물이 존재하는 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것이 뭐야? 일반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띄울게요. 자, 그래서 건부지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공지라는 게 있어요. 이 공지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 이걸 우리가 공지라고 그래요. 공자가 빌공자의 땅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특히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어떻게 돼요?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럼 이제 건폐율이 만약에 60%다라고 하면 이게 이 뜻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갑의 땅인데 면적이 우리가 100평이라 합시다. 요 100평을 이제 뭐냐면 또 설명해야 되겠네요. 보통 이 제곱미터로 돼 있죠. 제곱미터로.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 실무에 나가시면 전부 다 아직도 평으로 합니다. 다 평으로 이제 합니다. 실무에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몇 제곱미터인데 몇 평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평이다 라고 합시다. 그럼 100평이면, 자, 이제 100평인데, 만약에 건폐율이 60%다 라고 하면은, 결국 100평의 60%만 건물이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100평의 60%만 건물로 덮을 패자거든요. 건물로 덮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건물이 덮으면 요만큼이 덮는단 말이에요. 이만큼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요 빈 땅이 나오죠. 빈 땅이 나와요. 이거 빈 땅이죠. 여기는 건축을 못 해요.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그럼 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빌공짜에 땅지자 써서 공지를 하는 거죠. 공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100% 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공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소지가 있죠. 자, 소지라는 게 뭐냐? 자,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소지가. 소지 얘기하겠어요. 이 소지라는 게 뭐냐면 한문을 보면 바탕소자에 땅지자예요. 주로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소지가 뭐 전이나 답이나 임야 얘기하는 겁니다. 전답 임야. 그래서 전이나 답은 임야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개발을 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도시개발법이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거 설명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그 도시로 개발합니다. 여기가 이제 미개발지예요. 미개발지. 미개발지를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시행 방식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럼 결국 이 미개발지를 전이나 답이나 임야를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택지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택지 또는 뭐야? 건축법에서는 이건 건축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지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는 대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나 또는 일부 분야에서는 이걸 택지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미개발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 이걸 도시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미개발지를 뭐라고 그래요? 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 미개발지, 그쵸? 이 택지가 되는 그 원료, 택지가 또는 대지가 되는 그 원료를 우리가 소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12번에 이제 법지가 나오네요. 법지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요. 법률의 법, 땅지자예요. 자, 그러면 내용이 뭐죠? 봅시다.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실익이 적은 토지.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란 얘기예요. 소유는 하지만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법지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구릉지라 하죠. 이 경사도가 나온다. 평지가 아니라 이 법지라는 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이 구릉지, 이 경사진 땅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사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윗집과 아랫집이 나와요,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윗집이 있고 이렇게 아랫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여기서 딱 자른단 말이에요. 여기 아랫집이고 여기 윗집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건축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여기가 이제 갑땅이고 여기가 을땅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갑땅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을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딱 경계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 다 갑땅이란 말이에요. 갑이 법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건 경사면 토지죠. 경사면 토지.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다 옹벽을 쌓죠, 이게. 옹벽을 쌓습니다. 만약 옹벽 안 쌓고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장마철에 홍수 같은 거 일어나면 토사가 붕괴돼서 아랫집 덮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옹벽을 쌓아야 돼, 이거.
그러면 이제 옹벽을 쌓게 되는데 이 옹벽 쌓은 부분 요만큼은 어떻게 돼? 쓸모가 없는 땅이다. 요만큼은 쓸모가 없죠. 이 부분은 요걸 뭐라 그래요? 법지라고 그래요. 따라서 법으로는 소유하지만 쓸모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법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에 보면 빈지라고 나와요. 빈자가 이제 물가 빈자입니다. 근데 이 옛날에 쓰던 용어로 아직도 이제 있는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공유수면법이 있는데 이 공유수면법에서는 이거를 바닷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빈지가 뭐냐? 읽어드릴게요.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거를 이제 공유수면법에서는 바닷가라고 그래요. 이걸 빈지를 하는데 일단 빈지는 국유입니다. 국유. 이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지라는 걸 설명할게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다란 말이죠. 이게 바다. 바다. 그러면 이 바닷물은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밀물과 간조라 하죠. 이거.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밀려오면 여기까지 밀물, 썰물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이 나와요. 자, 빠져나갔단 말이죠. 빠져나가면 이거를 뭐라 갯벌이라 하죠. 갯벌. 이걸 뭐라 간석지라고 해요. 이 공유수목법에서 이걸 간석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에 가면 간석동이라고 있어요. 그 간석동이 뭐냐면 바로 예전에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갯벌이라 갯벌. 이 갯벌이었는데 이제 뭐야? 거기를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부지나 이런 걸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간석지라고 그래요. 공유수면법에서는 이걸 간석지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 지어야 되겠다. 건축물이 또 일정 부분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물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여기서부터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띄워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빈지. 또는 뭐야? 바닷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간석지가 있고 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간석지가 됐든 빈지가 됐든 전부 다 이거는 뭐야? 국유재산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왜 쓸모가 있느냐? 여기가 주로 뭐로 쓰고 있냐면 여기를 바닷가에 백사장으로 많이 써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해운대나 경포대 해수욕장 가면 그 백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백사장을 빈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 쓸모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뭐야? 파라솔 치고 어떻게 돈 받았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 따라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 이 포락지가 뭐냐? 이제 여기 보세요. 포락지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절토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땅이 이게 갈라지는 걸 절토라고 그래요. 절토. 땅이 이제 어떻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져서 무너져 내려서 토지로 바다나 하천의 바닥 토지로 변한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그래요. 포자가 포구할 때 포자고 락자가 떨어질 락자입니다. 이 포락지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야? 하천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국유재산이에요. 이게 이제 뭐야? 내 땅인데도 어떻게 해요? 국유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포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골치가 아프죠. 이게 이제 요즘은 사방공사를 해서 포락이라는 게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많이 일어났죠.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포락이라는 게 이만큼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갑당이에요. 이렇게 갑당인데 이렇게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천부지, 밑에도 땅이 있으니까요. 요 하천부지라 하죠, 이거. 요 하천부지는 요건 당연히 국유재산이에요, 여러분. 국유재산.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도로 부지 중에서 사유재산이 있는데 그걸 사로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무 가서 배우세요. 어찌됐건 도로 부지, 하천 부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마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마.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그냥 팍 늘어나죠. 이게. 늘어나면서 물살이 엄청 세죠, 여러분. 이게 여기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물살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라져, 이게. 절토. 갈라진단 말이에요.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서 이 부분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면서 내 땅이었는데 이만큼이 하천부지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절토돼서.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국유재산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주인은 어떻게 돼요? 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방군을 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졸지에 내 땅이 뭐야? 하천부지로 편입되면은 국유재산이 돼버립니다.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흔히들 하천 주변에 가면, 자, 공구리 다 쳐놨죠, 이렇게. 공구리 쳐놨어요. 이걸 사방공사라고 해요. 이게 사방공사 다 합니다. 포락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5번에 보면 선화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야?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그냥 다 선화지라 하고, 이 선화지 감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선화지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선화지라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 고압선 차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고압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압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압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있는 요 아래 땅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선화지라 하는 거예요. 고압선 아래 땅. 이게. 한 25,000볼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 하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 하는 건 뭐 농사 짓는 거나 하는 거지. 여기다 건축물을 무슨 수로 올리겠습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선화지. 여기는 이제 보통 한전이 전부 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한전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그 땅에는 뭐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선화지. 그럼 뭐야? 똥값입니다, 이거. 그래서 선화지 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맹지다. 이건 똥값이다. 선화지다. 똥값이다 이거예요. 그 맹지냐 선화지냐 이거는 물론 공부상으로 또는 등기부라든가 뭐 이런 것도 건축물 대장, 등기부, 토지 대장 이런 거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돼요? 현장 답사를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는 중개업자가 됐든 감정평가업자가 됐든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든 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판단해라 이런 뜻이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쭉 봤는데 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죠. 자 이제 요걸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후보지와 이행지. 여기 있다. 이거를 설명 안 했어요. 시험에 여기 두 개 잘 나옵니다. 후보지, 이행지. 잘 나오는데 별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이제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용어. 후보지와 이행지 공통점은 뭐냐면 용도 변경이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 용도 전환 같은 말입니다. 흔히 법정 용어로 용도 변경을 더 많이 씁니다. 법정 용어로. 그래서 공법에서는 용도 변경이라 하죠. 근데 우리는 전환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용도 전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토지는 이제 용도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후보지나 이행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도시 이제 개발한다. 여러분들 이제 그 택지 조성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니시다 보면은 대규모의 이제 여기선 이 근방이 없겠네요. 이 근방 서울 쪽에서 지금 택지 개발하는 쪽이 3기 신도시들, 3기 신도시 그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는 어디 가냐면 저기 거기가 양주.
그쪽이 어디죠? 거기가 양주 쪽을 가게 되면은, 또는 이제 구리, 남양주, 이런 쪽에 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논밭 임야를 막 불도저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택지로 조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건데, 자, 아까 제가 소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현재 이걸 쓰는데 도시를 개발한다는 건 뭐로 바꾸느냐? 택지로 또는 대지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용도 변경이라고, 용도 변경. 이거는 이제 뭐야?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바꾸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몇 년 걸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도로 깔고 뭐 예를 들어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공동구 이런 거 막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상하수도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용도가 변경 중인 거죠. 아직은 안 됐어요. 택지나 이런 건 아직 안 됐는데 용도 변경 중인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용도가 변경 중인 토지예요. 용도 변경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쓸게요.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 중이죠. 요 하고 있는 중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벌써 이 후보지, 이행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후보지는 뭐고, 이행지는 뭐냐? 이제 이걸 보고 해야 돼요. 자, 후보지는 뭐고, 이행지는 뭐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과수원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대요. 그러면 큰 용도가 바뀌고 있죠? 이때는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후보지. 그래서 택지 후보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 큰 용도 지역이.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소. 이렇게 쓰면. 그래서 큰 용도 지역이 바뀌면 이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를 주거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이행지라고 해요.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지. 요거는 용도 지역이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후보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근데 말이 더 어려워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말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후보지라는 거. 자, 봅시다. 후보지. 자, 큰 용도 지역이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 하고, 이행지라는 건 뭐죠? 택지 지역, 주상공, 농지 지역, 전답과, 임지 지역, 용지는 신탐림, 내, 여기 중요한 말이 내에서. 안 내자란 말이야. 안에서, 이런 얘기죠. 택지 지역, 안에서, 농지 지역, 안에서, 요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행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라는 건 뭐냐면 큰 용도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바뀌고 있다. 후보지. 이거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 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안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뭐야?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쭉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나오니까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용어인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인데, 다시 이제 왜 주택의 용어를 배워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됐든 아니면 뭐 쉽게 중개업자를 합시다. 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대부분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그럼 이 주거용인데 건물은 이제 어떻게 해요? 법률에 의거하여 다 구별해 놨어요. 이렇게.
이 촘촘히 구별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독이냐, 다중이냐, 다가구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아파트냐, 도생이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준주택이냐 이런 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은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축물이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설명이라든가 권리 분석 이런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어는 물론 우리 시험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건 어디 나오냐면 이게 여러분 공법에 보면 뭘 배울 거냐면 건축법을 배웁니다. 건축법. 이 건축법의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거를 야무지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야무지게 배우시고, 뭐 1차만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1차만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험 막판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제가 그냥 간단히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택입니다. 주택은 일단 뭐가 있어요? 단독이 있단 말이에요, 단독. 이 단독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시, 단독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단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단독이라는 건 아주 쉽게 가면 여기 이제 땅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전체가 소유자가 한 명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구분 소유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각설하고 땅과 건물이 소유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주택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땅과 건물이 소유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건 단독주택이라 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이 공동주택은 이제 무엇이냐 이런 얘기. 구분소유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택은 주택인데 자, 주택은 주택인데 자, 예를 들어 101호, 102호, 그 다음에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돼 있죠. 이 세대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요 세대마다 이 소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동주택은 어떻게 돼요? 세대마다 소유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 배우고 그다음에 등기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거는 각각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각각의 소유권의 대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단독은 원칙적으로 뭐야? 땅과 건물이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소유자가 하나니까. 그래서 단독과 이렇게 공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누면서 그럼 건축법에서 이 조건들을 정해요.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땐 뭐 단독이 되고 이건 공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법으로 건축법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잘 배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뭐가 있냐? 용어는 좀 아셔야 돼요. 단독에는 종류가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단독은 말 그대로요. 진짜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당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 단독주택 얘기하고 이 다중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없고 주로 있으면 뭐야? 다가구 주택이에요. 거의 요즘은 다중주택은 건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아주 옛날 주택이나 뭐 다중주택이 있지 이게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서 보게 되는 건 단독과 다가구예요.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꼭 뭐처럼 생겼냐면은 연립 다세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관이.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잘 봐야 돼. 다가구란 말이지. 그럼 다가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따로가 아니라 그냥 통으로 하나로 돼 있어요. 이때는 뭐야? 이거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래요. 생긴 거는 다세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구별의 시력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실무에 나가면은 그때 뭘 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으로 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 다가구다, 다세대다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외관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단독이구나. 그럼 단독이라는 건 뭐야? 건물과 그 다음에 부지가 소유자가 하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이제 유형이 3개가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연립과 다세대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이제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는 세대마다 다 소유권이 각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각각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립과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시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요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공법 시간 아마 이거 외우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또는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다. 그럼 아파트다. 그 다음에 만약에 4개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주거로 쓰는 그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거.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무슨 용어로 배웠어요? 우리가 토지의 용어를 배웠죠. 그 다음에 주택의 용어를 배웠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이제 토지의 용어와 주택의 용어가 나오는 건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로 이제 중개하는 건 이제 뭐야? 토지와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중개업자로서. 중개업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이거 제일 많이 합니다. 그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뭐야? 중개업소가 빼곡히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개업자들이 주로 다루는 매물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파트가 제일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권리 분석할 것도 없고 뻔해요, 내용이. 근데 이제 뭐 연립이나 다세대나 단독 이런 거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보다 좀 더 복잡한 권리 분석의 어떤 내용들이 요구됩니다, 이게. 제일 편안한 게 아파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경쟁이 치열하죠, 여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신문 나가서 이제 가서 경쟁하시면서 그렇게 돈 벌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설명을 못 했냐면은 좀 앞에 가갖고, 아이고,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걸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뭘 설명 안 했느냐. 여기 요 내용을 설명 안 했어요. 그때 설명한다고 제가 지나갔죠. 자, 그래서 보면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자,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앞에 하는 겁니다.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무슨 개념이라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복합 개념이 뭐냐? 이건 이제 중개업자가, 저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자 하는 거니까 중개업자만 뭐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중개업자가 말이에요. 이 복합 개념의 논리로 매물을 분석을 못 한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분은 그 직업을 유지하면 안 돼요. 시험에 합격하셔도 그만두셔야 돼요. 거래사고 무조건 터집니다. 그 유명한 거예요, 그게. 복합 개념이 뭐냐?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제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단독주택을 만약에 중개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A와 B가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 A와 B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매물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매물이라 합니다. 매물이 2개가 있다. 근데 이제 의뢰인이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단 말이에요.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라고 그래요. 매수자에게 그러면 이거 매물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A와 B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할 겁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기술적 또는 뭐야? 물리적. 이거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기술적이라는 것은 여기 물리적인 걸 포함한 거예요. 설명한다고 이거 보면서. 물리적 남향이다 이게. 응? 그럼 남향인데 거실 기준이냐 창문 기준이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죠. 주거용은 남향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다. 또는 동남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이게 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집안이 어떠냐. 이게 가파르게 돼 있냐. 이렇게. 주차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또 뭘 설명해야 되냐면, 난방이 개별 난방이냐, 아니면은 그 열병합 발전소에 오는 그 난방이냐. 왜냐면 개별 난방은 어떻게 굉장히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에서 오는 그게 제일 싸요. 도시가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누수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크랙이라 하죠. 크랙이 있냐. 누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수. 이거. 건물이 10년만 지나면 누수 일어납니다. 특히 날림 공사한 거 100%입니다, 그거. 그러면 누수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나중에 결국 철거해야 돼요. 누수 때문에. 그럼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업자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기술적, 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만이 매물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 책상에 앉아갖고 깔짝깔짝 대면 그건 무조건 100% 거래사고 터지는 거고 그 중개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는. 그리고 매물에 설명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와갖고 매수가 다 물어본다고. 이게 도시가스냐 아니냐 주차 되느냐 안 되느냐 누수 있냐 없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써야 돼요.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중개업자가. 그럼 그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꼴랑 돈 100만 원 수수료 먹으려고 하다가 매덕 맞는 거죠, 그게. 이거 왜 분석을 안 하느냐, 이거 기술적으로. 두 번째는 뭐야? 법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법적이라는 게 뭐요? 자, 일단 등기부 본단 말이에요. 등기부 보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느냐, 없느냐. 깡통주택이죠, 이게 바로. 이런 거 깡통주택이라는 거예요. 세입자 왔는데 말입니다. 세입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근저당 이런 걸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세입자한테. 근데 그런 걸 설명 안 해주고 말이에요. 무조건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사고 터지는 겁니다. 사기꾼이죠. 그건 중개업자가 아니죠. 그거는. 아니면 무능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하자나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법인데 공법은 이제 차차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한 설명 능력이 없고 분석 능력이 없다. 그럼 중개업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증만 있는 거죠, 그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제적이란 말이에요. 이 경제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뭐냐, 이제 이건 좀 컨설팅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개의 매물이 동일한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과연 이제 경제적이라는 건 결국 이게 가격이라는 내용이고 또는 임대료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격 또는 임대료라는 내용인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얘는, 매도 호가가 5억이고 얘는 7억이래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게 왜 5억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5억만큼의 가치가 있다. 또는 이제 임대료를, 만약에 이제 임대료가, 이제 뭐 월세가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이다. 그러면 이게 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만 원인지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설명 능력, 이거 5억짜리인데요?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럼 누가 이거 거래하겠어요? 됐거든? 그리고 옆에 사무실 가겠죠. 그럼 옆에 사무실 가면은 이게 왜 5억이고 5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왜 1억에 500인지를 설명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뭐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가격 임대료 하면 이거 뭐야? 경제적이죠.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이 뭐가 있냐면 권리금이 있어요, 권리금. 이 권리금이 있는데 이 권리금도 돈이니까 경제적인 거예요. 택도 없이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택도 없이. 아유, 그거 안 돼, 그거. 그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빼요, 그거. 권리금 엄청 많이 불러대서. 그러면 이제 권리금이 이게 합당한 거냐?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 또는 5억이 1억에 500이 합리적인 거냐? 이거를 해주는 게 뭐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라고 하면, 이 부동산 전문가라 하면 이걸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울러서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쪽으로 다시 와서 복합 개념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복합 개념의 논리로 설명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시험만 붙었다고 퉁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은 실무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복합 개념하면 복합한다라는 건 무슨 개념을 여러 개를 섞는다. 복합, 섞는다. 이런 얘기니까 뭐냐면 그 개념의 대상은 뭐야? 법률적, 그다음에 뭐야? 경제적, 기술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복합 개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와 이제 쭉 봤고요. 자, 봅시다. 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토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 토지의 특성이 크게 이제 지금 보시는 자연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고 나오죠. 토지의 특성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냐? 이거를 모르고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는 부동산 중개업자 못합니다. 감정평가업자 할 수 없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다른 재화, 이걸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 재화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이제 용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용어를 좀 합시다. 재화라는 단어를 써요. 재화. 재물 재자에다가 화물할 때 그 화자예요. 화폐할 때 화자. 재화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화라고 그래요. 재화라는 게 뭐냐면 상품이죠, 상품. 상품을 좀 더 유식하게 재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를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지문 쭉 전개됩니다. 앞으로 이제 재화란 말을 쓰고 이 재화라는 건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 경제학이 이제 부동산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재화가 상품이에요. 그러면 일반 재화를 다루는 이제 부동산이 아닌 일반 재화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재화라 좀 금융자산인데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 펀드 매니저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부동산 전문가는 완전히 뭐 맥락은 같죠. 맥락은 같은데 벌써 이렇게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 쉽게 말하면은 좀 부동산은 거칠고요. 그다음 그쪽은 좀 젠틀하다, 뭐 좋게 얘기해서 이런 뜻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부동산은 상품 자체가 이 자연물이란 말이에요. 토지가 자연물이니까. 이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이란 말이라고 하죠. 자연물. 이 자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물은 다 자연물로서의 성질이 있어요. 그 자연적 특성이다. 특별한 성질이다.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그 특별한 성질은 뭐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그럼 부동산 상품의 원천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성질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중개하고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현장 실사 또는 임장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장 활동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은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뭐 저는 주식을 잘 모르겠는데 그 그래프 쳐다보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공시가 되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데
주식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 공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지용이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이종이 만나고 삼성전자의 그 뭡니까? 오너라 해야 뭐라 해야 돼요? 그 양반 만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아파트가 뭐 205호가 뭐 매물로 나왔다. 그럼 205호 가서 어떻게 돼요? 소유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세입자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는 걸 임장활동이라 하는데,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달라지는 거예요. 금융자산의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이건 기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서부터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